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거, 거기에 만약에 안심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 그게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오늘 지금 바로 주식 투자의 지혜편입니다. 자, 이제 저자의 종목 선택 과정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단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먼저 시장의 전체 흐름을 봐야 한다. 2단계가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3단계가 주도 업종 안에서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인데, 이 시장의 전체 흐름을 봐야 한다 해서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주식도 매수할지 말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읽죠?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큰 투자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읽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책에서 좀 아마도 제가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시장 흐름 읽는 거 어떻게 읽느냐, 그 다음에 읽는다고 해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가.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대답을 하자면은 전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요. 근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거야 사실 전체 지수 올랐으면 전체 시장 다 오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참여하는 투자자 수, 계좌 수, 아니면 계좌들의 현금 잔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시장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한가, 이런 거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재를 파악한다고 해서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결과론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르는 종목 자체가 적으니까 내가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 저자의 맥락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기저율이 낮은, 전반적인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불리한 지점에서 굳이 매매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아웅다웅 하려고 굳이 신경 쓰지 마라,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의 기본 전제는 그 전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제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저자는 그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쓴 거겠죠? 그쵸.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하락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락장이었냐 아니냐는 알기가 쉬운데, 앞으로 6개월, 1년 하락장일 거냐 아니냐, 그거는 거의 그냥 모른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할 거냐 아니냐는 어려운데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현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이라 하면 누군가가 돈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있고, 그 법 제도 바탕으로 기업들이 굴러가고 상행위를 하고 돈을 벌고 배당도 주고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과정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거꾸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보면은,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일례로 2020년 2월, 3월에 금융위기가 오는 건가라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때 저는 단호하게 금융위기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 아닙니다,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때 2020년 2월에 그때 유가가 급락하고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럴 때 페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내놨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펼쳤는데, 그 정책들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0년에 연준에서 내놓은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때 내놨던 답안지들을 그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답안지 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회사가 건전하고 당연히 뭐 이번 달에 이 자금이 만기가 됐는데 원래였으면은 우리 회사 정도의 신용도면은 원래라면은 당연히 롤오버가 되어야 할 그러니까 만기되는 채권이 다시 다음 채권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유가가 하락했건 코로나가 터졌건 뭐건 간에 은행들이 연장 안 해줘. 이러면은 내 사업이 멀쩡한데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망해버리면 직원들 해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직원들은 또 소비를 못 하게 되고, 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도 꺾이고, 그러니까 또 망하고, 또 망하면 또 해고를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한 고리에서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채권 연장만 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는 회사채를 사는 게 중앙은행의 회사채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안 되는데 돌리고 돌려서 회사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버리는 그런 액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자율이라는 거를 이자율은 되게 중요한 통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게 경기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간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되게 많이 관측이 된다 이런 시기에는 금리를 적당히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모종의 이유로 뭐 포퓰리즘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에 올리지 않는다 혹은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린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위기가 터졌을 때 더 이상 쓸 수 있는 총알이 없다거나 쓸 수 있는 총알을 제때 쓰지 않는다거나 아무튼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1929년 그 다음에 197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대공황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냐를 봤을 때 저는 사실 2019년에는 약간 의심을 했었고요. 파월이 처음 왔을 때. 근데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체 시장이 앞으로 뭐 하락할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락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막을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권한을 제때 잘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락은 하는데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남겨두느냐 아니냐. 그 점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책에서는 보는 사람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면 전체 시장의 상승세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 자금을 투입했으니 앞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원동력이 고갈된 셈이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공황에 빠진 투자자의 투매 행렬이 이어졌다면 주가가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고전 같은 이 멘트 자체는 많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작년 10월에 나온 좀 괜찮은 주식책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좀 주요 맥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장과 반대로 움직여라. 뭐 공포감이 최대일 때 뭐 투자에 나서야 한다. 혹은 뭐 반대로 뒤집으면은 뭐 주변에서 전부 다 좋아할 때는 뭐 빠져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왜 허상인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보면 또 코스톨라니의 달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우라가미 구니오의 책 읽어보면은 어떤 사계절 이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예측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말한 게 이미 1년이 넘었어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르는 모든 과정에서 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는데 고점 아니야? 라는 얘기가 1600, 1700, 1800, 1900, 2000, 2000 뭐 계속 왔어. 3300까지 왔어. 네. 계속 갈 때마다 계속 야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고점 아니야? 고점 아니야? 고점 아니야?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게 위험한 상황이 된 건 맞는데 위험하다라는 거랑
당장 다음 달 혹은 내일 주가가 급락한다. 고점 찍고 빠진다. 이거랑은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위험하다라는 뜻은 하락했을 때,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하락폭이 되게 클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 펀드에도 관심 없어서 기관 투자자도 돈이 없다. 네. 외국인 투자자도 다 빠져나갔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상황이 좀 좋아져서 혹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의 상승폭,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뭐 아무도 주식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비관적이게 되었을 때의 추가 하락폭, 그러면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겠죠. 반대로 모두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때의 하락폭,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을 때의 추가 상승폭 비교하면은 하락폭이 어쩌면 더 클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얼마나 잘 될 거냐, 안 됐을 때 어디까지 안 좋아질 거냐,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주식으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이제 고점입니다. 팔고 나가세요.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네. 두 개가 묘하게 좀 다른 거죠. 네, 묘하게 다른 거죠. 네. 네, 유의미하게 다릅니다. 네. 근데 사람은 이걸 이쪽으로 착각하죠. 네. 자, 저자가 말하는 이제 거시장경에서 봐야 되는 거가 이제 8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세수, 환율, 화폐 유동성, 경제 주기, 통화 팽창, 정치 환경, 정부의 산업 정책인데, 뭐 당연히 거시장경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뭐 한 개 정도만 네,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요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건데,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게 1차적, 2차적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어떤 상황이 좋다 나쁘다. 네.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고, 이게 네. 1차적인 사고. 그렇죠. 2차적인 거는 좋은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사실 거시적으로도 그 정책 당국자와 이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이게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안 좋은 거를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네. 그 결과 여기까지 돈이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를 카운터하냐면은 그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카운터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근데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시스템이 망한다고 도망간다? 이거는 모순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우리가 잡히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거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시경제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금 뭐 이자율이 어떠니까, 뭐 아니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어떠하니까, 아니면 뭐 환율이 어떠하니까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 사고하고 예측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뭐 매크로 오래 보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뭐 이건 이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네. 뭐 오를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은 대체로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일단 그렇죠. 이거는 언제나 팩트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안 좋은 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기가 안 좋은 것 자체는 우리 판단에 우리 의사결정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안 좋은 거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경기가 좋으면은 경기가 좋은 거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이퍼링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테이퍼링 되고 아니면 테이퍼링 이후에 또 금리 인상하고 이러면은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전 물론 테이퍼링이 있고 금리 인상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시장이 건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 16, 17, 18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시장은 결국 다 회복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다 영향을 받았죠. 근데 뭐 2012년이었나요? 뭐 테이퍼 텐트럼 그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 우린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때 사실 우리 기억 속에 더 크게 남아있는 거는 2013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조선주, 건설주, 분기별로 조 단위로 계속 손실 내던 네. 뭐 그런 것들, 뭐 은행주, 대손충당금 계속 쌓고 있고, 뭐 물론 그게 또 테이퍼링이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기억에 남는 큰 임팩트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하려고 한다 그 자체로는 결국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중앙은행이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행동을 잘 하는 과정들이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거는 네.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거. 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네. 그렇게 됐다면은 시장은 거기에 만약에 안심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 그게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네. 그냥 시장은 중앙은행은 테이퍼링,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등등을 하면서 이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업들은 건강하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는 그냥 실적 잘 나온 만큼 야금야금 주가가 올라간다. 요게 가장 아름다운 상태인 거고요. 기업들은 실적이 멀쩡한데 중앙은행의 이런 정책으로 시장이 발작적인 반응을 해서 주가가 훅 빠졌다. 그러면은 뭐 나쁠 거 없는 거죠. 펀더멘탈 튼튼한데 그럼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자 유동성 흡수, 주가 하락, 근데 실적도 빠짐.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는 진짜 펀더멘탈로 유동성 흡수가 펀더멘탈 악화로 전이가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떻게 힘을 쓰느냐도 같이 결부된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만약에 고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정부 당국에서 중앙은행이건 뭐 행정부건 간에 거기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는가 거기서 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케이스,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 안 했다. 실적이 나오건 기업들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그냥 주가는 확 달려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도 리스크가 하나 터졌을 때 와장창창 다 빠질 건데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총알이 없는 상태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 우리 투자자들이 언제나 펀더멘탈을 보고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시 환경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두 플레이어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과 펀더멘탈을 보고 행동을 하는 어떤 플레이어 이 둘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좀 더 좋은 렌즈를 제공을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플레이어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플레이어로서 잘 플레이하고 있는가. 요게 사실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대처. 네, 실제 지표들이 개별 지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미시적 환경에서 매출액, 순위, 고정자산, 동종업계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개 정도 좀 중요하다 한 걸 얘기해 주신다면? 네, 사실 이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뭐 유튜브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내용 많이 있고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봐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한 거고 여기에서 뭐 어떤 하나가 딱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말 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영진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사실 이게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겼는데 이 양반들이 이 돈 가지고 뭔 짓을 할지 사실 모르죠. 뭐 그쵸?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대주는 거잖아요. 회사에. 내가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을 대주는 거고 회사에 자기 자본을 대준다라는 거는 아니 뭐 경영진들이 내 돈 가지고 알아서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래서 돈 좀 남아서 나한테 돌려주고 싶으면 알아서 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잘 팔아서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돌려줄 거다. 이 기대감인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은 고양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경영진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인가라기보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역량, 그러니까 네.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그 번 돈을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과거 이력을 통해서 뭐 재무제표 상에나 네. 뭐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주도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요. 그 3단계가 이제 주도업종 안에서 이제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인데, 네. 자, 책에서 이제 주도업종인 A 주식과 이제 B 주식의 예시가 나오는데, 지금 노트북으로 뜨고 있을 텐데, 둘 중에 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 A를 사라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B를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차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저항선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빵 뚫고 올라가더라도 계속 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뭐 거래량을 봐야겠지만 네. 계속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났고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그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라서 네. 요런 주식이 좀 더 가볍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러면 건데, 오른쪽 편이 좀 더 물린 사람이 좀 더 많은 거군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뭐 하나 실망했다가 의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털어낼 거고, 여기서는 에블바디 해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갈 때는 쭉 가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들을 볼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네. 타임 스케일이 어떤 거냐, 이거를 또 되게 막 쫙 늘려서 보면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어디서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뭐 일간 간격으로 보면서 뭐 여기서 지난주에 이만큼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이번 주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요.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뭐 한 1년 내내 하락을 했다가 또 1년 내내 횡보를 했다가 이제 좀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차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타임 스케일이 얼마냐를 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짧은 구간이 될수록 1단위가 될수록 그 펀더멘탈한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능한 한 저는 주봉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으로 웬만하면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보고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됐을 때 그나마 좀 유의미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시장 전체 흐름 보고 주도 업종 보고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계속 뭐 의도적인지 뭐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계속 이제 코멘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냐라는 거죠. 사실 주도 업종 파악하는 거야 쉽죠. 뭐 그래서 뭐 작년 올해 뭐 전기차 나오고 2차 전지 배터리, 그럼 배터리에서 뭐 LG와 SDI, 뭐 이노베이션, 뭐 요 세 가지가 주도주고, 그 밑에 뭐 부품이나 소재나 뭐 장비주 이렇게 뭐 따라 올라가고 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 사라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2차 전지라는 업종이 계속 주도주로 남아 있을 거냐, 언제까지 주도주일 건데,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주도를 할 거냐, 전체 시장 흐름이 언제까지 좋을 거냐, 주도주가 언제까지 주도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뭐 그냥 뭐 이건 예술이니까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요런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 사람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는 일반론과 특수론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차트에서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한 해석들, 그다음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각 투자자들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론까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종목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의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89페이지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라고만 말하면은 좀 사람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본인의 사례를 얘기를 해준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왼쪽 편 그림은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기까지 3개월 축적, 오른쪽 편은 이제 6개월 축적. 네. 요거만 봤을 때 어느 차트를 사야 되는 요거 걸까요? B 사야죠. 네. B 사야 되나요? 네. 두 번째 거요? 네. 왜요? 요거 되게 재밌는 게 책에서 B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추셨어요. 네. 정답. 네. 네. 요거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인간의 매매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보통의 투자자가 어느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라고 이 저자는 가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가 느끼기에도 그럴싸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왼쪽 차트는 물린 사람들이 일단 두 차트 다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있죠. 근데 여기는 최장 여기서 물린 사람들 3개월 물려 있을 거고 네.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이쯤에서 물린 사람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뿅 올라갈 때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면서 쭈루룩 팔겠죠. 네. 근데 여기는 자, 요때 물린 사람들은 이제 3개월 지났죠. 이쯤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쯤에서 또 3개월 지났죠. 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쯤이면은 이미 여기서 털고 나간 거죠. 네.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털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신규로 진입한 사람, 털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쭉 할 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언급 안 했는데 그 이제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3개월 기간 동안은 안 팔고 버티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털고 나갔을 수 있는 거죠.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반등을 할 때 이때는 요 물량이 여기서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미 슬슬 어느 정도 털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왼쪽이 더 높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되게 짧고 이게 기니까 이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거래량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 저자도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있었던 거래량만큼 여기서 충분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꽤 여기서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별로 없다,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다 물려 있네. 네, 다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도 오른쪽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꽤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선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대단히 좀 인내심이 많았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이제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차트를 볼 때. 야, 우리 차티스트 홍 대표님, 이 차트 강의 하셔야 되겠어. 너무 재밌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주가 상승을 이끄는 3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순이익 증가, 두 번째가 신제품, 이제 세 번째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 3가지 요인에 대체로 동의하시는지.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모르겠네요. 그때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조금 애매하고 1, 2번보다는 3번 자사주 매입이 조금 파워가 약하죠. 그렇죠. 근데 단편적으로는 딱 개별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그쵸. 또 가장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근데 지속성이 짧죠. 그리고 이게 다 일단 한번 공시 뜨고 나면은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공시하고 나면 이제 오늘 몇 주 샀습니다. 이걸 또 다 계속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되게 그 투자자들 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별로 없는 뉴스가 되는 거죠. 처음 나온 시점에서는 임팩트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 갈수록 그냥 다 아는 뻔한 얘기가 되는. 네. 근데 1번이랑 2번은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었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순이익 같은 거는 뭐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트렌드 이런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이미 쫙 올라왔는데 이익 발표 딱 컨센만큼 발표했다. 그럼 뭐 효과 없는 거죠. 근데 뭐 컨센서스 이게 또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 값이 예를 들어서 순이익 100억이다. 근데
발표치가 150억이다. 그때 임팩트가 애널리스트들 순이익 추정치가 15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이렇게 추정치의 편차가 큰 상태에서 네. 평균이 100인데 근데 150억이 발표가 됐다. 네. 요때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전부 다 100억으로 일치가 돼 있다. 근데 150억이 땅 떴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 어쨌든 거죠. 네.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나왔을 때 그렇죠. 주가 급등하는 그렇죠. 거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신제품은 또 나온다라고 하면 또 대체로 주가가 오르는데 이게 기대치가 항상 먼저 반영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게임 같은 경우에 좀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이 되는데 뭐 신작 나옵니다라고 근데 신작 스케줄을 또 미리미리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다고 해놓고 왜 안 나와요 이러면서 막 많이 실망을 했다. 그랬다가 신작 진짜 합니다. 베타 테스트 합니다. 클로즈드 베타 합니다. 그러면 또 주가가 뿅 오르고 했다가 막상 출시하고 뭐 구글 플레이 뭐 순위 뜨고 네. 이러면은 1등을 찍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생기죠. 근데 별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잘 나가네요. 계속 잘 나가네요. 이러면 또 주가가 와장창창창 되게 많이 오르고. 그렇죠. 우리가 뭐 경마 게임을 봐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우승을 하면 네. 그 베팅 그쵸? 그 유리라고 네, 하나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배수가 엄청 맞아요, 높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1등 할 거라 생각하는 맞아요. 보통 모습. 맞아요. 그 도로 받는 것도 뭐 1.2배, 1.5배. 네, 네. 되게 정확한 비유고요. 그 네. 배당률이라는 게 주식의 경우에는 딱 숫자로 미리 찍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배당률을 내가 추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가 그 보고서에서 이익 추정치에 요 신작의 이익이 얼마 정도로 반영이 돼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내 배당률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경마 예시 아주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뭐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이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이익과 미래 예상 수익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대표님도 거의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결국 그래서 기업이 나중에 낼 이익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미리 땡겨서 기대하고 있는가. 네. 네, 그거죠. 네. 그래서 다 그 뭔가 어떤 실체와 그 실체를 해석하는 사람들과의 계속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의 지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 책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해요. 주식 시장은 틀린 적이 없다. 시장은 늘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으며 틀린 쪽은 뭐 언제나 사람이다. 자, 이런 문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한국 저자 혹은 뭐 서양 저자의 책들을 읽잖아요. 중국 저자의 책들이 되게 시적이에요. 네, 좀 약간 우아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죠. 한쪽은 뭐 미스터 마켓, 조울증 환자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딱 적정 가격 그것만 잘 보고 가면 된다.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의 시각은 그 캔 피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The Great Humiliator 그러니까 humiliating 뭐 농락하다, 능멸하다 뭐 그런 뜻인데 TGH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 캔 피셔라는 분은 그러니까 시장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강력하고 언제나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되게 강대한 존재다.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 얘기는 아마 캔 피셔 쪽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대체로 항상 그 우리가 금융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참고로 돈의 심리학이라고 또 제가 최근에 읽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금융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좀 한쪽에 치우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항상 좀 여기저기 좀 발 걸쳐놓고 좀 그렇게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애매한 선택을 하는 게 결국은 지나고 나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언제나 시장이 틀렸다라는 관점도 문제가 있고요. 언제나 시장이 옳다라는 관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시장을 무시하지 말아라. 시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아라. 좀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얘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그 2차적 사고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가격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걸까? 네. 그 질문을 우리는 언제나 던져야 되고 그 질문을 던진 이후에 근데 나는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님이 지난해 말에 나오고 올해 또 이제 7월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7월이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데 가시기 전에 하반기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래도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을지 팁 하나만 가볍게 주고 가세요.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많은 팁들을 제가 그분들보다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올 상반기를 리뷰를 해보자면은 작년이랑은 좀 온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올랐다 내렸다를 떠나서 약간 그 투자자 분들 간의 온도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여전히 좀 쉬운 장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작년엔 되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할만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작년엔 쉬웠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시장의 색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스타일 로테이션 그게 상반기에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언택트 어쩌고 해서 쭉 가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일단 그 언택트 주식들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더 좋은 주식들이 등장을 했죠. 좀 전통 가치주라고 부르는 혹은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철강, 화학, 금융, 조선, 운송, 그리고 금융도 좋았고 그다음에 의류주도 좋았고 제지, 목재 이런 좀 작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그게 사실 2분기에 그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좋을 거다라는 건 2분기에 좋을 거다라는 건 모두가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1분기에 생각보다 더 좋았죠. 이런 주식들이,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언택트 이런 회사들은 작년에 많이 달렸고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이러면서 쫙 몰려갔는데 이걸 먹은 분들은 그냥 미리 사서 작년에 힘들어하고 있던 분들 이분들은 올해 좋으니까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는 벌만하네요 라고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좀 요런 스타일 로테이션을 재빠르게 캐치해서 따라잡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돈을 벌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못 따라잡고 작년에 들고 있던 거 그 성장주 플레이 계속 하시던 분들은 작년엔 돈 벌기 쉬웠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상하다.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못 벌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자 그럼 따라잡은 분들은 계속 편하게 돈을 벌었냐 이게 또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 세부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게 빠르게 있어가지고 철강 인플레이션 있다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판매가로 반영 빠르게 되면서 많이 오르고 화학도 스프레드 쫙 벌어지고 좋았어. 근데 이게 석 달 지나서 꺾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치고 나올 거냐? 빨리 치고 나왔으면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못 빠져나왔으면은 이거 계속 좋을 것 같았는데 스프레드 계속 유지될 것 같았는데 혹은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빠지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주가 왜 빠지냐면 먼저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전통 가치주라는 종목들의 문제는 딱 그 정해진 파일을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성장주 가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몰릴수록 에블바디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건데 물론 그 이후에 빠질 때는 또 에블바디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 가치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그냥 5,000원에서 10,000원 가는데 이거를 내가 7,000원에서 나오면은 2,000원어치 내가 먹는 거고 7,000원에 산 사람들은 이제 10,000원까지 가면서 남은 3,000원을 먹는 건데 10,000원에 살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9,000원에 모두가 다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빠져나오냐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팡팡팡 잘 터질 때에는 그냥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PER 3배에서 전부 다 같이 샀는데 PER 6배쯤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10배까지 갈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6배에서 팔고 누군가는 7배에서 팔고 이 사람들 간에 온도차가 또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6배 팔고 나왔다. 그럼 이분들은 또 뭐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또
되게 많이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그럼 자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시대가 됐으니까 가치주 새로 더 사볼까? 이러면서 파고 내려와서 가치주 중에 그나마 안 오른 가치주 조금 오르는데 오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아니야 이제 다시 언택트 혹은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 가자. 네.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매기가 쫙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안 올라도 오르는 주식들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좀 펀더멘탈 보고 실적 괜찮은데 밸류에이션 싸네 이런 주식들로 쫙 매기가 퍼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못 따라잡은 분들은 되게 많이 피곤해지는 거고 따라잡은 사람들도 계속 갈아타야 되니까 또 피곤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피로도가 되게 많이 높아진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올 상반기. 그러고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사람들이 걱정을 이제 해야 될 거는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이제 모멘텀 피크아웃. 이제 1분기에 이익 좋았고 2분기에 이제 뭐 GDP 그로스로 보면 뭐 10% 선진국인데 GDP 10% 성장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CPI는 사실 지금 세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CPI는 또 피크아웃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려 일단 시장에 다 반영됐다 치고 근데 문제는 YOY 40%를 기본으로 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긴 할 거예요. YOY 30%, YOY 20%. 여전히 좋은데 이게 역성장을 하다가 그래도 성장을 한다. 혹은 YOY 10% 하다가 20% 한다. 이런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는 2분기가 지나면서 다들 YOY 40%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되면서 YOY 20? 재미없는데? 그럼 내년은 또 YOY 10? 재미없단 말이에요. 올해 코스피 160조 하고 나서 그러니까 90조 했다가 160조 하면 우와 신난다잖아요. 70조 했다가 160조 우와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올해 160조 내년 180조 나쁜 건 아닌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는 올린대.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거기에서 에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다 팔고 나가자. 거기다 금리도 올린다는데 야 뭐 테이퍼링 텐트럼 뭐 그런 게 있다면 주식 안 해야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하면 이제 털고 그런 생각으로 털고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는 좀 힘들어질 거고 근데 아니야 뭐 160조 180조 되는 것만 해도 펀더멘탈 좋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아직 PER 15배인데 이 정도면 좋잖아. 야 코리아는 20배 받아야 돼.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하면 또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양한 시나리오는 있는데 각 시나리오의 폭이 얕다라는 거죠. 뭐 작년 코로나 이때 보면은 망하면은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올라가면은 2배 빵 올라가는 거고 근데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작동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실적으로도 돌아온 거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금융 장세, 실적 장세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 장세 다음은 역금융 장세, 그 다음은 역실적 장세. 그 다음에 다시 금융 장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실적 장세까지 왔고 이제 유동성 회수한다라고 하니까 역금융 장세가 오겠네. 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우려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진 않거든요, 세상이.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전체 시장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많이 안 던져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안 보는 사람은 여전히 안 봐요. 안 보다가 한번 대판 얻어맞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쉽게 벌 수 있는 장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매크로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은 근데 매크로를 보는 분들은 언제나 또 매크로만 보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또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이 매크로를 봐야 될 때입니까? 매크로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 때입니까? 요 질문이 중요하고 저는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크로가 꽤 중요한 시기였다. 근데 올 하반기는 그냥 매크로 위로 30, 아래로 30.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본다고 해서 내 돈 버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 말씀드렸는데 스타일 로테이션 따라잡는 전략이 또 스타일 인베스팅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뭐 요런 매크로 상황에서는 뭐 가치주 성장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섹터별로 뭐 음식료 샀다가 금융 샀다가 뭐 시클리컬 샀다가 뭐 테크 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런 게
펀드 매니저들이 맨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따라잡으려고 막 해봤자 에너지만 되게 많이 소비하고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앞으로 1년 동안 매매 안 한다. 지금 주식 딱 사면은 무조건 1년 후에 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년 후에 지금보다 좋아져 있을 주식 뭐 있냐. 그래서 그런 질문에 yes라는 대답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사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 어차피 위아래 폭이 크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빠져도 누군가 싸다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르면 오를 때마다 고점 아니야? 라는 부담, 고점 논란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에너지 소비 많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딱 개별 종목으로 자 지금 7월이니까 네. 내년 7월에 지금보다 좋아져 있을 회사 그리고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 회사 네. 네 그냥 그런 거 대충 사서 가만히 그냥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그냥 뱅가드 토탈 사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그게 그냥 지나고 나면 이기는 길일 거예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라쿤 자산운용의 홍지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